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내 마음의 보석 상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잘 알아야 될 것이 경제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고 경제적인 부여가 국가의 부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모든 측면에 있어서 그 사회에 정말 바람직스러운 그러한 현상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쉬운 비유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알려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첫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좋은 땅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어떻습니까? 딱딱합니다. 그래서 돌과 같은 이런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죠. 자, 길가보다 조금 더 나은 곳이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습기라든지 흙이 없습니다. 돌 속에서 싹이 트려고 하지만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죠. 돌짝밭보다 조금 더 좋은 밭이 가시떨기 밭이죠. 가시떨기 밭은 싹이 잘 트죠. 그렇지만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결국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 곡식은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씨는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우리 친구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우리 친지, 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라지는 악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가라지는 마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에 살라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추수꾼들은 바로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풀무불에 불살라 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두 번째가 가라지 비유인데 가라지는 곡식이 있죠.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아마 벼를 키워 보셨으면 이 가라지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벼하고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전문가는 곧장 구분이 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가라지하고 벼하고 똑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그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 그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벼까지 뽑아버리거나 아니면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옆에 항상 가라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곧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악한 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바로 이 가라지와 정말 좋은 열매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라지로 자라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의 비유이거든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콩알보다도 훨씬 작고 깨알보다도 작은 것이 바로 겨자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나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그 그늘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고 했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적게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작은 미약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은 창대해져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정말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보면 누룩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누룩은 부풀리게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풀어져서 정말 드러나지 않을 것이, 감추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주인이 밭을 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이 자기 게 아니었죠. 그래서 나무밭에 가서 일꾼으로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그 속에서 쟁기를 갈다가 그 쟁기에 뭐가 걸려서 파보니까 바로 보화였습니다. 자, 내가 그 보화를 살짝 훔쳐서 내가 가질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들은 양심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자, 그런데 그 보화가 있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보화와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인 보화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정말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았던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밭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주를, 이 보화를 발견할지 발견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밭을 갈고 있다면 여기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거기에서 진정한 우리의 값어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귀중한 걸 사려면 결국은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내 소유를 모두 파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밭을 사야 되는 것이죠. 이 밭을 산다는 것은 곧 우리들이 구원을 정말 획득한다는 거거든요.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45절에서부터 보면 진주가 나옵니다. 자, 시장에 아주 값어치 있는 진주가 있습니다. 자, 진주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값어치를 잘 모르는데, 자, 이 장사꾼은, 그죠, 이 보석 전문가는 진주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사게 됩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있어서 진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주가 과연 무엇일까? 이 진주가 우리의 논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는 제가 그 사회복지학과, 경제학과 또 그 상담심리학을 공부를 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경제학도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신학도 추가로 공부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경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정말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잠깐 학회 연수를 가서 이 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경제를 모르면 모든 것들이 잘못됩니다. 경제를 모르면 정치가 잘못되고, 경제를 제대로 못하면, 그러니까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도를 냅니다. 그래서 부도를 내는 거 물론 귀중한 경험이 될 수는 있지만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띄어먹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부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도는 뭐냐 그러면 분식회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엉터리로 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감성파리가 정말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경제도 감성파리로 하다 보면 결국은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 여러분들은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1960년대에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가는 나라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가라고 서러워해도 될 만큼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금전적으로 따지자면 첫 번째에서 한 10위권 정도 되지만 실질적인 삶의 질로 따져보면 세계에서 1위입니다. 미국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회가 정말 깔끔하고 모든 서비스가 제대로 된 나라가 드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삶이 우리 한국 사람의 삶이거든요. 저도 일본에 가서도 많이 살아봤는데 일본 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일본 사람들 정말 돈은 많은데 깨끗합니다. 집들이 판잣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0년 전, 100년 전에 지었던 그 집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도배를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본을 자주 다닐 때는 일본은 도배 문화가 아닙니다. 회 문화입니다. 회. 그래서 50년 전에 100년 전에 벽에 해벽을 발라놨다면 그게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바로 일본의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우중충합니다. 제가 어린이집도 여러 군데를 제가 견학을 했어요. 일본 가서 어린이집이 우중충충합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린이집이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하여튼 정원처럼 요즘에는 아주 그냥 이 어린이집을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절로 들 정도로 우리나라 너무너무 잘해놨거든요. 일본 한번 가서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그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더라도 거기에 좋은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런 어린이집 말고 그죠? 일반적으로 있는 마을에 있는 그런 보통 어린이집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풍요 속에 살고 있고 우리들은 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지금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는지 알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간다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땅을 파고 땀을 뻘뻘 흘리고 피땀을 흘려서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의 땅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나라의 3배로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보다 3배가 많은 것이 북한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딱 10배를 잘 살았습니다. 10배. 그래서 우리나라는 필리핀을 보고 눈이 둥그레졌고 정말 필리핀에서 원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여기는 장충체육관입니다 하면서 권투 볼 때 장충체육관 기회가 이거 있거든요. 그 장충체육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선진국에서 하도 못 살아서 실내체육관 하나가 없어서 지어준 겁니다. 어느 나라가 지어줬다고요? 필리핀이 하도 가난하고 정말 체육관 하나 없어서 우리나라에 지어준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입니다. 언제 한번 장충체육관 가셔서 정말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지어준 그 곳 한번 구경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3배 잘 살던 북한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죠? 10배 잘 살았던 필리핀하고도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중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소인국이라고 그렇죠. 자문산이라고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말 엘리베이터 산이 8,000m가 예를 들어서 10몇 개가 있다면 그 산에 속하는 그 정도의 정말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자, 태평양 바다, 인도양, 대서양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떠있는 수출품, 그쵸? 무역선이 우리나라께 얼마나 된지합니까? 우리나라 배가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 우리나라 배가 그 중에 20%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를 첫 번째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개인에게 맡겼다는 거거든요. 개인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거거든요. 자유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사회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박정희는 경제 독재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독재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깡패들이 나타나서 시장에서 삥을 뜯어갑니다. 그리고 장사를 못하게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막아주는 게 그것이 바로 국민 그 시장에 자유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 재래시장에 이렇게 삥을 뜯어가는 폭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조직폭력배들을 막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에게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조직폭력배들을 억압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독재자다, 억압자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껏 국민들이 경제를 하기 위해서 자유를 준 거죠. 이것이 바로 박정희의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자, 제가 등소평의 경제정책을 얘기했죠. 거기도 똑같이 196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똑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한국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0년이 지나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독일의 나일강의 기적보다도 정말 더 훌륭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5,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풍요를 누리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이제야 정말 국가 대접을 받으면서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됐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외국에를 나갔다 왔는데 우리의 여권이 있죠. 우리의 여권은 정말 190여 개국을 그냥 다닐 수 있는 이러한 효력이 있습니다. 미국이요, 우리나라보다 더 못 다닙니다. 우리나라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외국에 나가서 돈 펑펑 쓰고 얼마나 정말 자랑을 하면서 돈 자랑을 하면서 정말 부럽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는 경제 독재를 한 것이 아니라 경제 자유를 준 겁니다. 너희들이 해서 너희들이 잘 먹고 살아라. 이것이 박정희의 경제 정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주행이 나타나고 이병철이 나타나고 구본부가 나타나고 정말 이 경제에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정말 대보들이 나타나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보다 3배 잘 살았던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국가에서 직접 손을 집어서, 그렇죠? 직접 손을 대서 직접 운영한 겁니다. 우리보다 3배를 잘 살았고 자원도 풍부하고 전기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뒤질 것이 없었죠. 그런데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강제로 하는 거죠. 이걸 계획경제라고 그러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모태똥이 계획경제를 했습니다. 조선도 국가에서 하고 모든 것들을, 식료품도 국가에서 하고 모든 것들을 국가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지 않은 거죠. 국민들이 내가 돈을 벌려고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배짱이처럼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는 배가 터져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살이 부둥부둥 찌는 이런 나라가 됐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죽었습니까?
우리나라 5천만과 똑같은 인원이 굶어서 못 먹어서 죽어나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거든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태 등소평에 한번 정기인가 하여튼 격언을 한번 그 말하는 뭐 어록이라 그러나요? 어록을 한번 봐보세요. 박정희를 따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해서 우리나라를 따라잡고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부자 나라가 된 거거든요. 부자 나라는 아닌데 돈이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n분의 1로 하면 아주 못 사는 나라지만 합쳐놓으니까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박정희의 드라이브를 지금 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박정희 드라이브를 못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조금 더 주춤하고 제대로 추진 동력을 잃어버리고 주춤하게 되어서 이렇게 중국에게 뒤처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계획경제는 절대로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유동욱 선생님께서 그 빈곤국가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우리 유동욱 선생님은 참고로 우리나라의 외신 기자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런 흐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빈곤국가를 찾는데 우리나라는 없더라는 거죠. 왜 없었습니까? 바로 우리나라는 빈곤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빈곤 등급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정말 논문 쓸 때 모두가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세계 OECD에서 최고 국가 하여튼 아동 빈곤율 최고 무슨 빈곤율 최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논문을 쓸 때도 재고를 해보아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한 복지를 할 때 우리가 복지국가를 추진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주는 게 그게 복지국가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줄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가 돼야지만이 복지국가거든요. 그리고 복지를 주더라도 100%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3%나 아니면 1%나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장애인이라든지 정말 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서 그냥 놔두면 정말 이 사회에 적응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복지국가이지 이재용이든 누구든 다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술입니다. 기술. 우리나라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철강을 왜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일본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보는 독일에서 철강 기술을 가르쳐줬습니까? 너희가 무슨 철강을 한다고 그래. 완전히 무시당했죠. 미국이 도와줬습니까? 프랑스가 도와줬습니까? 영국이 도와줬습니까? 일본에서 기술과 돈을 대줘서 우리 포철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이 철은 모든 산업에 있어서 기간 산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철을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에서 철을 사다 만든 것보다 50%에서 30% 정도 싸게 공급이 되고 좋은 철이 공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정말 이 태평양에 떠 있는 커다란 배들 우리나라가 만든 것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파울선을 신고 우리나라로 오고 우리나라에서 가는 배는 20%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가 정말 한 40% 차지합니다. 40%. 태평양에 떠 있는 커다란 화물선 있잖아요. 이 커다란 이 통통배들 말고 커다란 배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어낸 겁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 해가지고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나는 반도체 안 만들어서 나는 삼성에 안 있어서 나는 아무 혜택도 안 받. 무슨 아무 혜택도 안 받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간다에 가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그대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살이 퉁퉁 쪄가지고 맨날 살 빼려고 노력하리나 다니고 그 손톱아트나 이렇게 하러 다니고 이런 세상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누가 기술을 줬습니까? 미국에서 줬습니까? 아니죠. 일본에서 우리나라에게 반도체 기술을 주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아버지가 나를 낳아줬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아줬는데, 내가 다 컸다고 해서 그냥 지어받고 구박하고 정말 내쫓고 채찍 때리고 이런 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저도 70년대에 자라온 것을 훤히 다 아는데 우리나라 그죠? 이 기술이 그러니까 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력이 어땠습니까? 물론 이제 전 전라도에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농사 지을 때도 있잖아요. 술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처먹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리고 여자들은 정말 허리가 굽혀서 못 씹는데 가서 낮잠 자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봤고요. 장날마다 정말 노름판이 벌어져서 그 주막이 있거든요. 마을마다 주막이 하나 있는데 주막이 있잖아요. 덕석이 몇 개 깔린지 압니까? 제가 6개까지 봤습니다. 6개. 노름하려고 윤노름에서 돈 따먹게 하고 술 따먹게 하고 하려고 한 군데서 한 것이 아니라 방에서는 방대로 또 핫토치고 밖에서 뒷뜰에서 앞뜰에서 6개를 방석을 깔아놓고 6팀이 거기서 노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까지 다 하면 10팀은 넘죠. 이런 걸 수도 없이 보고 왔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자유시장 경제. 우리가 자유시장을 추구를 해야지만이 정말 주님의 축복받은 이런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술을 추구해야 됩니다. 정말 우수한 인력을 계속해서 양성하고 이번에 원자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훌륭한 인원이 외국으로 떠나버린지 알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제가 자동차로 예를 들었지만 미국은 덤프트럭이나 버스는 잘 만들어요. 원자력으로 따지자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가는 건 그냥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자가용 승용차인데 우리는 자가용 승용차를 잘 만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자가용 승용차도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자가용 승용차만큼은 우리나라가 벤츠보다도 더 좋은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인적 자원, 물리적 자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초우량 기업이 우리나라의 한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한전을 때려 부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력이 모두 빠져나가죠. 정말 우리 한 사람당 앞으로 장래 먹거리 5천만 원이 날아가 버린 그러한 현상이 정말 그 원자력에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당 5천만 원이 한 대 쑥 떨어져서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될 건데, 자 그런데 이거는 경제적인 원리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5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한 게 5천만 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돈값어치가 이미 올라가 버립니다. 외국에 나가더라도 이 돈이 안 들어오면 내가 100만 원 주고 가야 될 여행을 이 돈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 있으면 벌써 70만 원이면 외국 여행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혜택을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경제를 모르고서는 정말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가 없고, 경제를 모르고서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서 나눠 갖자. 배분이 중요하다. 평등이 중요하다. 이것에 도취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정말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본질이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경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47절에 보면 그물에 대한 비유가 또 나옵니다. 자,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려버리거든요. 여러분도 정말 천국에 들어가려면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됩니다. 잘 자란 물고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2절에 보면 집주인이 나옵니다. 집주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총 8가지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집주인이 창고에서 좋은 것을 꺼내서 우리에게 줄 건가, 아니면 나쁜 것을, 헛 것을 꺼내서 줄 것인지, 정말 우리들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이런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의 보석 상자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준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감춰진,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보석상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겨자씨처럼 또 누룩처럼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이렇게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사들이는 그 일꾼과 같은 그러한 사람, 또 장사꾼이 시장에서 진짜 값진 진주를 보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구입하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물에 담긴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릇에 담길 수 있는, 천국에 담길 수 있는 이러한 물고기가 되어야지 정말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런 물고기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집주인이 정말 창고에서 꺼내올 때 내가 정말 새 것으로서 하나님께 정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보석상자를 잘 간직하기를 바라면서, 이 보석상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제자로서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원의 삶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내 마음의 보석 상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